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일론 머스크의 서재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인류의 다음 100년을 설계한 60권입니다. 이 책은 일론 머스크가 애독한 책 60권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질문의 해답은 40이다. 이 책은 설정부터가 황당무계하다. 지구는 우주 고속도로 건설 계획 때문에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고 평범한 영국 남자 아서 덴트는 친구이자 외계인인 포드 프리펙트와 함께 은하수 여행자 안내서라는 수상한 책을 들고 우주의 끝으로 던져진다. 그 안내서의 표지에는 크고 붉은 글씨로 단 2단어가 적혀 있다. 당황하지 마.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3,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 슈퍼컴퓨터 깊은 생각이 750만 년을 계산한 끝에 내놓은 답이 고작 42라는 장면이다. 머스크는 이 터무니없는 답을 곱씹으며 어쩌면 진지함이야말로 혁신의 가장 큰 적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마라. 중요한 일이라면 실패할 것이 뻔해 보여도 시도해야 한다. 머스크가 자주 하는 이 말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던진 질문과 맞닿아 있다. 질문은 도전의 다른 이름이고 도전은 이 부조리한 우주에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그렇게 답을 찾으려 애쓰는가를 되묻는다.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 42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의 지속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라. 우주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2. 창백한 푸른 점. 저자 칼 세이건. 1990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멀리서 찍은 가족 사진을 손에 넣었다.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미터 밖, 그러니까 태양계의 저 건너편에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향해 찰칵 눌렀다. 이 기묘하고 감상적인, 어쩌면 좀 엉뚱한 짓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다. 그렇게 얻어낸 사진 속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태양 광선 속에 간신히 박혀있는 0.12 픽셀짜리 티끌, 그게 전부였다. 칼 세이건은 그 점을 가리키며 말한다. 인류의 모든 전쟁, 모든 성인과 죄인, 모든 영웅과 겁쟁이, 모든 사랑과 증오가 바로 저 먼지 위에서 벌어진다고 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자신에게 우주 탐사에 영감을 준 인물로 망설임 없이 칼 세이건을 꼽았다. 그리고 2024년 5월 그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중행성 종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아는 한 의식의 빛은 오직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만 있다. 그것은 광대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촛불이다. 그 불꽃은 너무나 쉽게 꺼질 수 있다. 세이건이 그 작은 촛불을 보며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불꽃을 소중히 아끼자라고 말했다면 엔지니어 머스크의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린 셈이다. 맙소사, 촛불이 하나뿐이라고? 당장 두 번째 촛불을 만들러 가야겠다.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다중행성 종족이라는 거창한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숭고한 영웅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막한 어둠 속에서 의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엔지니어의 처절한 불씨 옮기기다. 5.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 베케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정말 끔찍하다. 텅 빈 벌판에서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기다린다. 그들은 잡담하고 다투고 절망하고 다시 기다린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도는 끝내 오지 않는다. 이 단순한 설정 안에서 베케트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습성을 꺼내 보인다. 바로 기다림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것이 기술이든 정부든 혹은 그저 막연한 다른 누군가든 말이다. 그는 이 수동적 낙관주의를 인류의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 불렀다. 이는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시도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에게 고도는 외부의 구원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되어야 할 행동의 주체였다. 그는 인류는 스스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는 기다림의 주체와 대상이 결국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다. 그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그 말을 기다림의 언어라고 불렀다. 세상이 완벽히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불완전한 상태로 일단 시작했다. 이는 스페이스 X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머스크에게 고도를 기다리면은 단순한 부조리극이 아니라 멈춰버린 문명에 대한 경고문이다.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책임을 완수할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그는 베케트를 이렇게 요약했을 것이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한다. 6. 구조란 무엇인가? J.E. 고든. 일론 머스크에게 세상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설계 회의마다 그 악명 높은 질문을 던졌다. 이 요구사항은 정말 필요한가?
이 구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에게 설계란 무언가를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지워가는 과정이었다. 영국 항공공학자 J.E. 고드는 이 책에서 건축과 재료공학, 심지어 생물학까지 넘나들며 지극히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부러지고 어떤 것이 버텨내는가? 그가 내놓은 답은 강한 구조란 무식하게 단단한 것이 아니라 휘어져도 다시 서는 유연함이라는 것이었다. 로켓은 단순히 강해야 하는 물체가 아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단단하고 날아오를 만큼만 가벼워야 하는 모순적인 균형의 예술이다. 진짜 강함은 부러지지 않음이 아니라 휘어져도 다시 회복하는 유연함에 있다. 그는 이를 엔지니어의 겸손이라 불렀다. 모든 시스템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실패마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혁신의 기반이었다. 7.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리처드 파인만.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에게 리처드 파인만은 단순한 물리학자가 아니다. 이 책은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유쾌하고도 위험한 매뉴얼이다. 파인만은 언제나 관찰에서 출발했다. 그에게 과학은 정답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세상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알아내는 행위였다. 이 책에서 파인만은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 원자폭탄 설계보다 연구소에 열리지 않는 금고에 더 흥미를 느꼈던 일화를 밝혔다. 그는 온갖 전문가들이 실패한 조합 자물쇠를 그저 금고가 어떻게 작동할까 라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열어젖힌다. 문제가 복잡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쯤 속은 셈이다. 이 유쾌한 지적 해체,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숭배하는 제1원칙 사고의 원형이다. 로켓은 비싸다는 기존의 관념을 믿는 대신 로켓의 재료비는 얼마인가 라는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파인만식 지적 유희에 가깝다. 아는 척하기보다 내가 가장 속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모르는 상태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혁신의 첫 단계다. 그는 확신보다 질문을 남겨두었다. 정답을 증명하기보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했다. 9.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250년 이상 학자와 편집자가 검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식을 전달해 왔다. 소년 시절의 일론 머스크는 방대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끝없는 미로처럼 탐험했다. 그는 훗날 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체를 거의 다 읽었다라고 회상했다. 그에게 백과사전은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설계도였다.
세상의 모든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인식은 훗날 페이팔의 인터넷 뱅킹과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같은 정보를 연결하는 거대한 기술적 상상력으로 발전했다. 그는 지금도 문제를 정의할 때 백과사전식 사고를 사용한다. 로켓은 비싸다 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대신 백과사전의 첫 항목으로 돌아간다. 로켓이란 무엇인가? 재료는 무엇인가? 알루미늄이다. 그럼 알루미늄의 시장 가격은 얼마인가? 등등. 그는 한 항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고 그 항목이 연결된 다음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10. Zero to One. 피터 틸. 성공한 기업은 모두 다르다. 각각이 남들과 다른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피터 틸이 이 책의 서두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당신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은 무엇인가? 틸이 말하는 0에서 1로의 도약은 조금 더 나은 무언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의미한다. 피터 틸은 단언한다. 경쟁은 패자들의 게임이다. 진짜 혁신가는 경쟁하지 않는다. 머스크는 이 오만하리만치 선명한 문장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녹여냈다. 그는 늘 이미 존재하는 시장 대신 아직 정의되지 않은 시장을 택했다. 틸은 창업가에게 세상의 가정을 해체하라 라고 말한다. 머스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는 터널 공사가 왜 이렇게 느리고 비싼지 묻지 않고 굴착 속도를 제한하는 물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바꿨다. 장비의 크기와 굴착 방식부터 다시 설계하며 터널 비용은 줄일 수 없다는 전제를 깨뜨린 것이다. 모든 진보는 섣부른 확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집스러운 질문에서 시작된다. 19. 만약 우주가 외계인으로 가득하다면 다들 어디에 있지? 스티븐 웹.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가?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을 먹다가 동료들에게 던진 그 유명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다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토록 소름 끼치는 질문이냐면 우주는 통계적으로 생명체로 바글거려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별은 널렸고 행성은 그보다 더 많으며 생명이 탄생할 시간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스티븐 웹의 이 책은 바로 그 거대한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75가지 가능한 답을 한 권에 정리한 우주에서 가장 방대한 변명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웹은 75개의 가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1. 그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우리가 못 알아보거나 마치 동물원처럼 우리를 구경 중이다. 2.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린 아직 못 만났다. 너무 멀거나 신호가 다르거나 일부러 침묵 중이다. 3.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초이거나 혹은 위대한 필터가 작용했거나. 일론 머스크는 3번의 가설, 위대한 필터라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에 꽂힌다. 이 가설은 지적 생명체가 항성간 여행을 할 만큼 발전하기 전에 핵전쟁, AI 반란 등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든 혹은 소행성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파괴되든 반드시 멸종시키는 보편적인 필터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우주가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모두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다. 이것은 머스크가 여러 인터뷰에서 인류의 의식은 우주의 광막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촛불과 같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게 이 의식의 촛불이 스스로의 기술에 의해 꺼지는 것이 바로 위대한 필터의 작동 방식이다. 머스크는 인류 문명이 이 필터를 작동시키기 전에 화성이라는 백업 드라이브를 만들어 이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고 믿는다. 24.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대지 위에서 숨쉬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중 인간보다 비참한 것은 없다. 영웅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 수십 년간 로켓 공학자들은 모두 일리아스의 독자였다. 그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떠나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돌아오는 로켓을 만들었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천 번 항로를 수정했듯 머스크의 로켓도 매번 다른 각도와 속도로 재진입하며 균형을 찾는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천재성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는 영웅의 지혜보다 그의 끈질긴 생존 본능을 노래한다.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호메로스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함이 문명을 가능하게 했다. 머스크의 기술도 약함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도구를 만들었고 언젠가 그 도구들이 우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바다로 나아간다. 오디세우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5. 손자병법.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카르티에의 CEO 시릴 비뉴롱은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손자에게 배운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 말하고 손정의는 중요한 고비마다 이 책을 지침으로 삼았다. 손문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정의했다. 머스크의 전략이 바로 그와 같다. 그는 더 좋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디트로이트와 싸우는 대신 전기차라는 완전히 새로운 싸움터를 그렸다.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 입찰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재사용 로켓이라는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27.
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앨리슨.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인류의 역사에는 지독하게 반복되는 아주 고약한 알고리즘이 하나 있다.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규칙은 단순하다. 기존의 지배 세력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세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둘은 거의 반드시 끔찍한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은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충돌에서 시작해 21세기 중국과 미국의 불안한 관계까지 이 함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비극의 카탈로그다. 그에게 지배 세력인 인간과 신흥 세력인 AI의 구도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구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AI가 인간의 지적 질서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이 충돌은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앨리슨은 전쟁이 운명이 아니라 그저 멍청한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고 말한다. 머스크는 앨리슨의 철학을 받아들여 1914년의 유럽처럼 스스로 붕괴하는 시스템 대신 스스로 복원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다. 그의 로켓은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땅으로 돌아온다. 그의 자동차는 폐차되는 대신 밤새 업데이트된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상 탈출구를 만들려는 것이다. 28. 갈리아 전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은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오만한 분기별 실적 보고서다. 갈리아 전기는 표면적으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즉 지금의 프랑스 일대를 정복한 8년간의 전쟁 일지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이자 로마 시민에게 보내는 완벽한 기업 홍보 자료다. 그는 전쟁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다뤘다. 병사들의 이동 경로, 보급 속도, 전장의 지형, 심지어 적의 심리까지 모든 것이 그가 통제해야 할 변수였다. 머스크는 그 정밀함을 경영의 언어로 그대로 옮겨왔다. 그는 카이사르처럼 명령보다 정보의 흐름을 중요하게 본다. 그가 엔지니어링, 디자인, 생산 부서가 서로 담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일로 현상을 그토록 증오하고 엔지니어 간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정보가 막히는 순간 전쟁에서 진다는 2000년 전의 교훈을 따르는 셈이다. 30.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잭 웨더포드. 몽골 제국을 하나로 묶은 것은 무역과 소통, 그리고 사람과 사상의 빠른 이동이었다. 칭기스칸, 잭 웨더포드는 그가 칼이 아니라 질서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 책을 왜 아끼는지는 명백하다. 그는 칭기스칸을 전쟁 광이 아니라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발명한 최초의 엔지니어로 본 것이다.
칭기스칸은 수많은 부족을 통합하며 관리 가능한 혼돈을 만들었다. 그는 통제를 강요하는 대신 자유를 구조화했다. 모든 부족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언어와 종교의 차이를 네트워크로 묶었다. 그의 제국은 피로 세워졌지만 정보로 유지되었다. 칭기스칸의 군대는 당대 최고의 데이터 네트워크였다. 기마병은 모바일 단말기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역참이라 불리는 보급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정보 고속도로였다. 칭기스칸의 진짜 위대함은 시스템 설계에 있다. 그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분산시켰다. 만인에게 열려있는 회의인 쿠릴타이는 오늘날의 오픈소스 시스템처럼 작동했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특허를 개방한 것도 칭기스칸의 전략을 따른 것이다. 그는 독점보다 순환을, 통제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칭기스칸은 필요한 순간엔 무자비했고 머스크 역시 결단의 순간에는 감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냉정함의 본질은 잔혹함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칭기스칸에게 그것은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고 머스크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물리학의 식으로 단순화하는 일이다. 이 책은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조직 설계에 관한 가장 급진적인 철학서다. 칭기스칸은 복종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특허를 공개한 것은 모두가 자신의 전기차 생태계의 표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몽골식 전략이다. 42. 거짓말. 샘 해리스. 거짓말은 타인이 자유로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박탈한다. 2011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아직 민간 최초로 우주정거장에 도달하기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뜬금없이 독후감 하나를 올렸다. 샘 해리스의 거짓말을 읽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훌륭한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가 고작 90쪽짜리 철학 에세이를 읽고 이런 감상을 공개적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신경과학자인 해리스는 거짓말을 죄악이 아니라 뇌를 혹사시키는 멍청한 짓으로 본다. 그의 핵심 논리는 이렇다. 거짓말은 당장은 편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이라는 유지 보수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현실 판단 회로에 쓰레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스페이스X에는 아주 유명한 사내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짓말 금지 정책이다. 머스크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정책은 비단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공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의 세계관에서 공장의 생산 지옥은 언제나 사소한 거짓 보고에서 시작된다. 엔지니어 한 명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데이터를 살짝 속이면 그 데이터에 의존한 다음 부품이 어긋나고 결국 수억 달러짜리 로켓이 장엄한 불꽃놀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샘 해리스는 진실은 불편하지만 유지비가 싸다 라고 썼다. 해리스는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착한 의도라도 결국 상대의 판단 회로에 바이러스를 심는 행위라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는 우리가 익히 보고 있지 않은가. 그는 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솔직하고 그 솔직함은 종종 무례함이나 공감 능력 제로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진실을 말하고 욕먹으며 고치는 시간이 거짓을 감추고 수습하느라 낭비하는 시간보다 공학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이다. 47. 문명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교훈. 윌 듀런트, 아리엘 듀런트. 부의 집중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폭력적이거나 평화적인 방식의 재분배를 통해 완화된다. 윌 듀런트와 아리엘 듀런트 부부의 문명 이야기는 사실 책 한 권이 아니다. 이건 50년에 걸쳐 완성한 11권짜리 400만 단어에 달하는 거대한 벽이다. 이 부부는 말 그대로 1만 년의 인류사를 해부했다. 그들은 전쟁, 예술, 종교, 과학, 철학을 모조리 꺼내본 뒤 문명이란 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유지되며 왜 결국엔 붕괴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찾으려 했다. 이들은 이 400만 단어짜리 대장정이 끝난 뒤 그 모든 거대한 패턴을 고작 100페이지 남짓한 책, 역사의 교훈으로 압축했다. 이 요약본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류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문명은 탄생하고 정점에 올랐다가 붕괴한다.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부의 불평등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부르고 전쟁은 인류 역사라는 게임의 기본 설정값이다. 인간의 본성, 즉 탐욕과 경쟁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임계점에 달하면 언제나 폭력적인 재분배, 즉 혁명이 뒤따랐다. 전쟁은 그저 문명 간 자원 경쟁일 뿐이다. 스페이스X는 이 역사의 교훈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다. 듀런트가 문명은 결국 붕괴한다 라는 통계치를 제시했다면 머스크는 이 통계치를 받아들여 거대한 문명의 백업 플랜을 설계했다. 그에게는 화성 이주 인류가 멍청한 전쟁이나 재해로 이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릴 경우를 대비한 외장 하드인 셈이다. 이 거대한 벽돌책 혹은 요약본인 역사의 교훈을 읽는 건 꽤 우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인간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반복되며 우리는 결국 붕괴할 것이다 라는 허무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48. 로마 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번. 로마의 쇠퇴는 지나친 팽창이 낳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는 서양 고전 독서 목록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총 6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기념비적인 저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읽어야지 라고 말한 뒤 결국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게 두는 바로 그 책이다.
기번은 이 6권의 책에서 1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룬다. 그의 유명한 핵심 주장은 이렇다. 로마는 야만인의 침략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갔다. 기번은 그 원인으로 2가지를 지목하는데, 첫째는 시민들이 공공의 의무보다 사치를 좇으며 시민적 덕성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현실의 제국을 건설하는 대신 천국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 책에서 완전히 다른 것, 훨씬 더 기묘하고 공학적인 교훈을 일궈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기술은 퇴보할 수 있다. 머스크는 고대 이집트인이 한때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그 방법을 잊어버렸듯이, 그리고 로마인 역시 한때 완벽한 수로관을 지었지만 후대는 그 유지보수 방법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에게 로마의 쇠망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넘겨주는 데 실패한 공학적 재앙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문명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는 이유다. 그는 업데이트를 멈추는 순간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59.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경제 통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수단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거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 그가 이 책을 쓴 1944년은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이 책은 히틀러의 악을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민주주의 국가, 즉 영국과 미국을 향한 경고였다. 전쟁을 이기려 도입한 중앙계획 경제가 평화 시에도 계속된다면 결국 히틀러와 똑같은 길, 즉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크게 거스른 경고문이었다. 하이에크가 의심한 것은 악의가 아니다. 그는 모두를 위해 라는 선의를 독점하려는 제도를 의심한다. 국가를 위해, 모두를 위해 라는 선의로 중앙이 계획을 독점하는 순간 개인의 계획과 현장 지식은 묻히고 만다. 보고는 길어지고 피드백은 늦어지며 책임은 흐릿해진다. 하이에크의 핵심 논리는 지식의 문제에 있다. 간단히 말해 그 어떤 천재적인 중앙 계획자도 시장, 즉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수백만 개의 분산된 지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는 하이에크식 처방이다. 그는 중앙의 통제와 검열보다 모든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무질서한 시장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서재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